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마을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싫어하느니만 못하다. 어느 날 자공이 이렇게 물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된다. 다시 자공이 물었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직 안 된다. 이때 공자는 명쾌하게 답을 제시했다. 마을 사람 중에서 선한 사람이 그를 좋아하고 악한 사람이 싫어하느니만 못하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 그 환상에 대하여.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이 말은 결국 가장 좋은 사람은 고을 사람 중 좋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나쁜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즉, 인과 덕을 갖춘 사람이라면 선한 사람들은 당연히 환호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그를 험담할 것이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가 한 고장의 수령이라고 해보자. 백성들은 자기네 고장이 안전하고 살기 좋다며 태평성대를 외칠 것이다. 반면 부도덕한 사람들은 이 관리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미워할 수밖에 없다. 그에 의해 자기들의 부정부패가 드러날 테니 말이다.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악한 사람들은 교묘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청백리를 모함할 것이고 제3자는 진리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엇이 진실인지 헷갈린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격언처럼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모함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제일 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조작된 내용이나 덮어씌운 일일지라도 당사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결국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시시비비를 따지기 힘들게 만들어버린다. 사실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분명 어딘가에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 혹은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잘 맞지 않는 데다 왠지 불편하고 껄끄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별다른 잘못을 한 적이 없는데 모함당하거나 오해를 받아 억울했던 기억이 다들 있을 것이다. 내 삶과 마음을 모두 열어서 보여줄 수 없기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인과 예의 원칙에 준해서 행동하고 있느냐다. 공자가 수제자 안연에게 말한 것처럼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실행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마음과 행동이 떳떳하다면 누군가 나를 증상모략해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니 평소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 대한 모함과 험담은 잡음으로 흘려버려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판타지에 가깝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으니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도 누군가에게서는 반드시 미움을 받게 마련이다. 그 점은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
별다른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모함을 받을 수도 있다. 단순한 성향 차이에서부터 아주 사소한 질투나 혹은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까지 그 이유도 다양하다. 더구나 친구라 믿었던 사람 혹은 가까운 동료로 여겼던 이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그렇다고 일일이 잘잘못을 따지고 들자니 관계가 너무 피곤해진다. 사실 이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 잘못된 것에 대해선 진실이 아님을 밝히고 그 외엔 묵묵히 내가 믿는 가치를 지키며 갈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 오해가 풀려 믿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태도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않을 것이라면 말이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다. 미래 식당으로 오세요의 저자는 새로운 식당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법칙을 실제로 체험했다고 한다. 바로 20% 정도의 사람들은 나를 헐뜯으며 비방하고 20% 사람은 나를 지지하고 60%는 관심이 없다는 2대 2대 6의 법칙이 그것이다. 나에 대해 부정적인 20%의 사람들 때문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 20%는 기본적으로 존재한다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이들의 감정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나는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그것에 얽매이면 나의 문제가 되지만 관심을 끊으면 그건 그들의 문제로 남는다. 나에게 악의적인 사람보다는 좋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도록 하자. 나를 지지해주고 진심으로 나누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된다. 좋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에너지를 쏟기에도 인생은 모자라다. 잡음은 그냥 흘려버리면 된다. 유행으로 피한 재앙은 다시 찾아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속이면서도 잘 살아간다면 유행이, 화, 죽음을 면한 것이다. 정직이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곧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삶 속에서 정직이란 신용의 중요성과 말의 무거움도 포함하고 있다. 나 자신과의 약속, 사람과 사람의 믿음처럼 내가 믿는 가치와 그것에 어긋나지 않게 말을 하는 것이 정직을 실천하는 삶이다. 부끄럽지 않은 삶의 중심에는 진심, 즉 정직이 있다. 정직은 마음에 거짓이 없다는 의미다. 나의 마음에 솔직하고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믿는 것에 충실한 것이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을 위해서 거짓 없이 바르게 사는 일은 어렵다. 주위에 나의 생각과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지만 후폭풍이 두려워서 말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를 정직하다고 칭찬한다. 문제는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되레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직에 앞서 인을 생각하라.
노너의 자로에 나온 글이다. 초나라의 섭공이 공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고을에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는 아버지를 고발했습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고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숨겨줍니다. 바로 그 가운데 정직함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는 정직한 사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섭공의 말을 살피면 그에게 정직한 사람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관계와 상황의 맥락을 떠나 법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기준에 맞춰 행동한 것을 정직하다고 말한 것이다. 한편 공자는 어떠한가? 공자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를 떠나서는 정직함을 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을 때 발현되는 인의 정신이 결국엔 서로를 위해 정직한 결정을 내리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비단 가족과 친구의 관계를 떠나 누군가의 치부와 잘못을 곧이곧대로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태도일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자의 뜻처럼 사랑하고 배려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우선될 때 비로소 정직함이 빛을 본다. 만약 사람보다 무조건 법을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감시하는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정직함이 유의미한 가치가 된다. 앞서 이야기한 음식점의 이야기가 그렇다. 백종원이 추구하는 가치도 그렇다. 요령과 요행을 피우지 않는 태도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애의 가치에서 시작되고 그 태도는 결국 정직과 성실함으로 인정받고 신뢰라는 보답으로 되돌아온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인의 마음을 갖고 고객에게 정직해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제품과 서비스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단순히 제품을 많이 팔아서 매출과 이익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없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는 언제든 위기가 닥칠 수 있는데 고객을 위하는 진정성과 정직함을 갖춘 기업이라면 바로 그때 고객이 조력자가 되어줄 것이다. 오직 정직한 사람만이 진정 사람을 이끈다. 직원들에게도 정직해야 한다. 직원과 그 가족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함께 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진솔하게 공유하고 같이 고민해야 한다.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같이 슬퍼해야 한다. 직원을 하나의 부품으로 생각해서 마음껏 부린다면 결코 좋은 기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공자는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직한 사람을 리더로 앉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너의 위정에서 언급되었다. 어느 날 노나라의 애공이 어떻게 하면 백성이 임금을 따르겠습니까? 라고 질문했고 공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다스리면 백성들은 임금을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정직한 사람 위에 두면 백성들은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오히려 거짓을 이야기하고 쉽게 모면하는 것이 편할 때도 있다. 하지만 거짓은 거짓을 낳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불러오기도 한다. 공자의 당부처럼 정직하지 않으면 요행으로 재앙을 피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 요행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허울 좋은 말을 버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라. 자공이 군자에 대해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선 실행하고 그 말이 이후에 따르게 하라. 화려한 복장의 자공이 눈을 반짝이며 공자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스승님, 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가 평소에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니. 그러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군자가 되려면 먼저 행동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해야 한다. 논어의 위정에 나오는 이 대목을 읽다 보면 자공에 대한 스승의 애정이 느껴진다. 그는 자공이 남달리 입심이 세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재주가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것을 늘 염려했다. 그래서 공자는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말로 흥한 자를 경계하라. 사마천의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 이런 내용이 있다. 자공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일을 좋아해 때를 보면 돈을 잘 굴렸다. 그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했으나 잘못을 덮어주지는 못했다. 공자가 자공을 칭찬하면서도 늘 경계하는 마음을 갖도록 꾸짖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공은 남을 칭찬하는데 후했으나 비평하는데도 능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스승 앞에서 겸손했고 진심으로 존경했다. 돈도 많고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가 스승보다 낫다고 부추겼지만 결코 자만하지 않았다. 심지어 주변에서 중리가 어찌 당신보다 현명하겠습니까? 라고 대놓고 칭찬을 하자 그는 스승님과 견줄 수 없는 것은 마치 하늘을 사다리로 오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라며 겸손하게 답했다. 그는 공자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봤고 3년상을 2번이나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날에도 자공처럼 언변이 뛰어나면서 예를 갖추는 사람이 인정받는다. 화려한 언변은 자신에게 큰 무기다. 하지만 행동보다 말이 너무 앞서 나가면 이를 그르치고 화를 입을 수 있다. 말로는 도덕적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그렇다. 갑질을 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일삼고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을 업신 여기는 경우다. 그 사람이 진정 어떤 품성을 가진 사람인지 알려면 완장을 채워주면 된다는 말이 있다.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자신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행동을 직접 보이고 말과 글로 담아라. 공자의 제자 증자는 자공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그는 공자조차도 답답하게 여길 정도로 우직했다. 하지만 증자는 스승에게서 배운 것을 항상 되새기면서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결국 노나라에 남아서 공자의 학문을 계승했던 사람은 다른 뛰어난 제자들이 아니라 꾸준히 그리고 조용히 노력했던 증자였다. 그런데 증자 같은 유형의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세상에는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실컷 부려먹고 자신의 공적으로 포장하는 파렴치한 이들이 넘쳐난다. 때문에 내가 이룬 업적이나 성과물을 잘 보여주는 능력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말을 잘 해야 한다. 화려한 언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빠른 말로 또는 과장된 언어로 상대방을 현혹시키는 것은 한순간일 뿐이다. 그 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나중에 실망하고 떠난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나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말이나 글로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점차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목표를 먼저 내뱉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중국어를 잘한다고 했으니 더 노력해서 실력을 키우려 하고 만보를 걷는다 했으니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만보를 걷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실행력이 좋은 사람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행동보다 말이 앞서게 된다. 자공은 뛰어난 언변을 자랑했지만 그만큼 실력도 좋았다. 말만 앞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공자에게 꾸지람을 들어도 불만을 품지 않았고 자신의 단점을 깨닫고 늘 가르침을 청했다. 증자는 말로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설득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자공과 증자는 각기 능력이 달랐다. 하지만 둘 다 공자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진심과 행동 없이 말만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태도는 말로 세상을 얻으려는 이들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이다. 많은 이들이 현세의 욕망에 빠져 스스로를 괴롭히고 상실감에 괴로워한다.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희미해져 있다. 삶의 가치를 잃은 채 흔들리고 방황하며 공허함에 빠진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다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거나 너무 사소하게 생각했거나 너무 가까이에 있어 잘 몰랐을 뿐이다. 공자는 그것을 인이라 보았고 지금 사람들은 인을 사랑이라 부른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기본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어찌 보면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일지도 모른다. 가족, 친구, 동료와 사랑의 마음 안에서 함께 한다면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해도 마음은 부자가 된다. 그렇기에 후회의 마음이 없다.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나더라도 미련이 없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스티브 잡스도 마지막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누구보다 워커홀릭이었지만 적어도 일터에 쓰러져서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지는 않았다. 그는 인생을 정리하면서 소원해진 친구들과 다시 만났고 평생의 라이벌인 빌 게이츠와 화해했다. 후계자인 팀 쿡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일도 하나씩 내려놓았다. 어떤 백만장자는 시한부 선고를 받자 죽기 전날 만날 사람을 하나씩 정해서 시간을 같이 보냈다고 한다. 동료, 동창, 가까운 친구, 친지 등의 순서로 자신과 가까운 사람 순으로 만남을 가졌다. 마지막에는 가족과 함께했다. 끝내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했던 것이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는 건 결국 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그들과 함께 나눈 사랑이라는 걸 방증한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렵고 외롭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 사랑을 남겨두고 간다. 한 줌의 재가 되지만 사랑의 흔적은 어딘가에 남게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경구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진리는 결국 사랑에 있다. 나와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로는 인생의 절반쯤 온 것 같은데요.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내가 어떤 지향점으로 살아야 할지를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 책이 저의 변곡점이 되어 주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삶이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